5월 23일이 결국에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코비드 리서치센터의 최윤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방향성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섹터들과 각종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 크립토 연구소 채널 찾아뵐 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서 업데이트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해서 좀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맞아요.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사이클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들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진단을 해보고 제가 방향성을 짚어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마 많이 바쁘셨을 텐데 간단하게 근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크립토 리서치 계속 하고 있고 바쁠 때는 바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시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는 최윤영 연구원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지금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비트코인 아무래도 이 이유 자체가 ETF-발 이 수요들과 그리고 각종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ETF 출시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ETF 관련돼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온체인 상에서만 비트코인을 매수했었다면 지금은 뭐 나스닥이라던가 NYSE 같은 거래소에서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아니면 채택을 할 수 있었던 경로가 GBTC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GBTC 대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한 대체적인 ETF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플러스고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기존 거래처 왜냐하면 ETF가 나스닥이나 말씀드렸던 NYSE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도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거는 요 두 가지,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번역한 이제 매사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FASB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미국의 회계 기준이죠. GAAP, 그러니까 갭 기준을 그거와 관련된 규정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작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재무제표에 이거를 반영을 할 때 그 규정을 살짝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어땠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이거를 무형자산. 무형자산, 장기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잘 거래를 잘 안 하니까 갖고만 있으면 사실 나중에 손실 처리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재무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를 미국의 갭 기준에 의해서는 반영을 전혀 못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게 한계점이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FASB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시장 가치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 이게 상승까지도 이제 반영을 해서 재무적 이익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 코인베이스, 크라켄, 마이크로스트래터지한테도 호재지만 신규로 ETF 출시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기업한테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플러스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측면 아까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간단히만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기관, 기업 측면에서 모두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고 유동성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관의 자금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지금 초입인 거고 네. 아직까지 뭐 은퇴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전통 금융의 어떤 자본들이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 FASB에서 이 규정을 바꾼 것도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이제 바뀌긴 했지만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앞서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정황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는 부득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안 됐다. 왜냐? 반감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또 이런 내러티브들도 있는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가격 흐름들 연구원님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반감기는 저희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반감기는 상승 재료는 맞는데 어떤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반감기에 따른 어떤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2012년이나 현재 기존 했을 때는 이미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게 왜냐하면 하락 압력 요인이 있죠. 채굴업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감기 직전에는 소폭 조정이 됐다가 반감기 이후에 이제 다시 점진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전후로 했을 때 전에 일단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금 아무래도 너무 급속하게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후에는 과거의 사이클대로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는 수요라는 엄청난 변수가 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기대하는 만큼 그래도 일정 부분 큰 상승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수요적인 측면들 ETF를 기본으로 한 수요와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올해 많이들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 재료는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리 인하라는 어떤 측면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만 완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감기 이슈 그리고 이더리움의 댕군 업그레이드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거 말고 매크로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추후에 방송 이제 지나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AI 테마라던가 어떤 신종 테마 그거에 따른 어떤 발전 신제품 출시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 조금만 더 이어가 볼 텐데 이제는 약간은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오디널스와 BRC20 때문에 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채굴자들이 또 좀 행복한 웃음을 짓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 어떤 비트코인의 생태계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BRC20이나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할이 조금 커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이나 위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이제 BRC20이나 오디널스 같은 것 때문에 블록 스페이스에 만약에 수요가 생긴다.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앞에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생겨서 만약에 말씀 주신 채굴업자들의 어떤 수요로 이제 견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만약에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욱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나 위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이런 이슈들도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로 뭔가 변화되거나 어떤 역할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뭐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그 기능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메사리 리포트를 보면은 이 MVRV나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 시기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위원이 보셨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를 활용하면은 투자에서 어떤 뭐 정확한 요 타이밍 요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일 궁금하실 어느 시점까지 매입 아니면 진입 시점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앞부분에서 다뤘던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위치 어떤 내재 가치 이런 부분이 사실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표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표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에 이용을 했었던 MBRB라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MBRB는 결국에 마켓투북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MB는 결국에 시총이고 RB는 실현총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현총액을 실질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MB는 결국에 현재 가치인 거고 그러면 현재 가치가 실질 가치 대비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MBRB를 가지고 예전에 한 2년 전에 크립토 윈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MBRB는 구체적으로 1 이하면 저평가고 3 정도 이상이면 고평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체크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MBRB는 한 2점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 2점 몇이면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거냐.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 단적인 예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MBRB를 제가 사례를 든 이유는 아까 ETF 출시로 인해서 이제 시총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건데 시총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MBRB에서 분자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결국에 전반적으로 MBRB가 그래프가 위로 들어 올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1을 기준으로 저평가를 평가하느냐 결국에 1이랑 3이라는 것도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올려지면 과연 1이랑 3이라는 수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점 몇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지표 말고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뭐 수요적인 측면, 뭐 내재 가치적인 측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든 정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ETF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은 계속해서 온체인 지표의 어떤 정확도는 조금씩 무뎌지고 있긴 했는데 이게 좀 이번 기회에선 이번 타이밍에서는 확실히 좀 과거와는 사이클이든 지표든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보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또 우리가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메사리 리포트를 비롯해서 중요한 레포트들에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처음 저희가 이제 다룰 부분은 레이어 1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 1이 올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멀티체인이라든지 네트워크 탈중앙화, 댕크롤업, 모듈러, 그리고 솔라나의 부활 같은 여러 가지 화두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올해 레이어 1 경쟁 구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크립토 연구소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많이 다룰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과 이제 솔라나의 부활 말씀 주셨던 그 두 부분이 그래도 제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세 케이스를 몇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사리에서요. 먼저 메사리에서 이더리움을 먼저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좀 성숙한, 그러니까 업계 내 선두주자라는 점. 그래도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좀 여러 번 굴러갔다? 그러니까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롤업이나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조금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 지금 4달로 다음 달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 네. 결국에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분명히 호재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SEC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는 특히 BTC 현물 ETF와는 다른 케이스다, 분명히 다른 케이스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좀 신중한 입장을 기대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인하할 거라는 전제 하에 금리 인하일 때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한 3.5, 뭐 3.3에서 뭐 4%대까지 요 정도 때에서 이제 유지가 된다는 점은 분명히 이더리움 강세 케이스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고,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24 이니셔티브도 있고 신제품 출시라던가 뭐 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솔라나가 굉장히 부활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디핀, 디파이 내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서 큰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더리움 이제 끝난 것인가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불안해 하셨는데, 지금 또 최근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결국은 이제 갈 때가 되면 간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올해 또 솔라나가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아주 각종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올해 솔라나 생태계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서 연구위원님께서 디핀 그리고 디파이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핵심적인 화두들 중에 네. 하나인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더리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 댕쿤 업그레이드가 지금 3월 13일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뭐 성공 여부는 일단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들이 벌써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댕쿤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이더리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댕쿤 업그레이드는 결국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댕쿤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롤업이 이더리움의 어떤 롤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롤업은 기존에 다른 어떤 솔라나 같은 L1들에 비해서는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댕쿤 업그레이드로 이런 가스비가 절감이 된다거나 확장성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롤업 솔루션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런 효과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롤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변동성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만약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뭐 롤업 쪽에서 특히 이따가 뭐 Z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롤업 이쪽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정말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떤 롤업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 개발이랑 맞물려서 정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 중에 앞서 또 말씀주셨던 현물 ETF 이슈가 있는데, 5월 23일 승인 기대감이 지금 게리 겐슬러는 일단 못을 박았고, 그리고 기관들도 반반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기존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SEC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연기할 이유도 없었는데, 네. 이게 약간 정무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조금 계속 미뤄지다가 1월 10일 날 할 수 없이 그쵸. 승인된 네.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인데 5월 23일이 결국에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SEC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의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케이스랑 완전히 다를 거다 그렇게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연기라던가 아니면 승인 거절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기를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SEC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제가 좀 작심하고 많이 여쭤보려고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 솔라나가 지금 앞서 이제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우선 디파이 관련해서 디파이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구절을 또 메사리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 디파이 분야를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솔라나의 미래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솔라나의 위치가 좀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라는 부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 덱스 거래량이라던가 말씀 주셨던 뭐 NFT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어떤 펀더멘털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작다. 9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무슨 전략을 폈길래 이렇게 회복을 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메사리에서는 크게 단가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솔라나는 확실히 트랜잭션 비용이 낮다 보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에서 조금 어려웠던 덱스 내 어떤 스몰 포지션, 그러니까 작은 포션이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포지션을 조금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피터라는 솔라나 상의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여기에도 DCA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트레이더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분산할 수 있게 자동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이니셔티브로 파이어 댄서라는 솔라나 기반 클라이언트가 이제 지금 조금 솔라나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에 솔라나의 또 대규모 거래 단가를 낮게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략들 덕분에 어떤 단가가 낮다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솔라나가 소규모 포지션도 거래할 수 있지만 어떤 일반 사용자도 유입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거래 비용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 개발자들도 유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조금 솔라나 부활에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메사리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